오늘 이 주의 테마는 핵보다는 달러다. 당연한 거죠. 지금 북핵이 잘못되든 잘 되든 더 중요한 건 달러다. 라는 건데, 이란 핵협정을 파기하겠다.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죠. 근데 이게 이란하고 그 미국하고의 양자 합의가 아니었어요. 94년 미국 북미 제네바 합의 이런 거하고 틀립니다. 여기에는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다자간 합의예요. 다자간 합의인데 지 혼자서 깬 거지. 지 혼자서 깬 거. 그 옆에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물론 욕먹을까봐 깰 거라고 말은 하고 깼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근데 요걸 놓고 봐도 지금 중동 쪽은 제가 지지난주 강의에서 판이 동북아에서 중동으로 옮겨가는 것 같다고 얘기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생각을 조금 더 뒷받침해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중동은 굉장히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지금 이란, 사우디가 원래 중동의 맹주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 욕을 합니다. 요즘 갑자기. 팔레스타인 하면 누구랑 싸우고 있어요? 이스라엘이죠. 중동의 주적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왜 팔레스타인 욕을 해가지고 지금 사우디가 거의 왕따 지경이 아랍에서 왕따 지경으로 가고 있는데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란이 이스라엘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라면 뭐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이제 이란 사우디 쪽으로 다시 한번 이제 화약고가 넘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뭐 조금 이따가 또 드려야 되니까 일단 트럼프는 밀당하는 사이에 이걸 그냥 던져버렸다. 참 이게 그러니까 얘랑 합의를 해도 골치 아픈 거야. 그죠? 이렇게 깨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국내에서는 어떤 뉴스가 제일 많이 나왔냐면 이제 문정인 특보가 주한미군 뭐 철수 뭐 정당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약간 왜곡이 없잖아 있었죠. 원문을 보면 문정인 특보가 미국에 가가지고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래서 JTBC 뉴스룸에 나와가지고 뭐 80% 정도가 좀 회의적 의식을 갖고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헨리 키신저입니다. 헨리 키신저가 뭐 어떤 분인 거는 뭐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뭐 다 아실 거고요. 다 아실 건데 미국의 정통 보수, 즉 이제 그 유대인들, 주류 유대인들의 이제 하나의 그 최순실 같은 사람이죠. 참 대단한 사람이다. 한 사람이 그 이렇게까지 인류 역사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도 힘들 거예요. 아마 뭐 히틀러나 뭐 이 비슷할 겁니다. 날아갔던 나라, 살아남은 나라들도 얼마든지 많고 지금 가장 큰 히틀러도 못 따라잡을 게 이 사람은 뭐 했어요? 페트로 달러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페트로 달러. 지금의 달러의 지위를 만든 사람이지 않습니까? 물론 혼자 다 만든 건 아니겠지만. 근데 이제 그러면 이 사람의 말은 미국의 정통 보수들의 생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무게감 있게 나이가 이제 좀 있으면 100입니다. 대단해요. 참 정정한데. 그래서 문정인 특보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한테 너무 기대지 마라 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트럼프는 지금 자기 공명심에 빠져서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 건 트럼프 본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국의 보수들은 이걸 원하지 않는다. 그거 당연하죠. 미국의 정통 보수들에게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가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통일은 더 나쁜 일이에요. 그리고 중국하고 마주봐야 되는 좀 골치 아픈 상황이 됩니다. 중국이 무섭기보다는 그래도 얼굴 마주보고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국경이 맞대는 거하고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달라요. 그리고 물론 뭐 아프간이나 이런 데서도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느냐. 주한미군이나 이런 거기 주둔군들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저 티벳 이런 데서 뭐 하는 거하고 동북 삼성하고 이렇게 있는 건 얘기가 다르죠. 얘기가 다른데 뭐 무기 파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동북아가 만약에 미국의 힘이 빠져가지고 중국 질서로 재편되잖아요. 그러면 달러 위상이 떨어집니까? 높아집니까? 당연히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위안화가 그만큼 올라갈 거니까. 그게 싫어서라도 주한미군 가지고 있습니다. 미군들이 오키나와에도 있고요. 괌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어요. 굳이 한국에 있을 필요 있습니까? 요즘 뭐 그 돌격 앞으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다 그냥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배그가 더 현실에 가깝지. 배그는 그래도 총 들고 뛰더만요. 물론 그래픽이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 문정인 특보가 참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미국하고 북한이 합의가 됐다고 보기는 아직은 어려운데 김정은하고 트럼프는 합의가 된 것 같다는 거죠. 근데 북한은 이제 전부 다 김정은이니까 여기 끝난 것 같고, 미국은 약간 이게 참모진들하고 트럼프하고 이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살다가 이제 믿을 게 트럼프의 또라이 똘심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지금 같으면 이제 원래는 안 할 겁니다. 대화 자체를 안 받았을 거예요. 대화의 전제가 CVID였을 수도 있어요. 왜? 대하기 싫으니까. 대화해봐야 내가 줄 것만 많지. 전교 1등하고 반에서 40등 하는 친구가 같이 스터디 하자고 하면 전교 1등은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시간 뺏기잖아요. 그냥 얘가 계속 내 밑에 있어가지고 나의 이 높은 순위를 빛내주길 바랄 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지금 존 켈리하고 비서실장하고 쥐뜯고 싸우고 있는데, 뭐 이 양반 곧 잘릴 것 같아요. 켈리도. 트럼프가 제일 잘하는 게 사람 자르는 거잖아요. 국무장관도 대놓고 자르기 뭐 하니까 외국 갔을 때 살짝 하고 비행기에 있을 때 트위터도 못 볼 때 안타깝지만 그만두게 됐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항에 내려오니까 이미 자기는 해고돼 있는 거야. 책상도 없어. 대단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존 켈리도 조만간에 외국 나갈 때 조심해라. 갔다 오면 자리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좀 드는데, 존 켈리가 약간 지금 유일하게 트럼프 라인이 아닌 사람 중에 트럼프의 핵심 측근이에요. 뭐 매티스도 아니긴 하지만 매티스는 이제 국방장관이니까 그렇다 치고 참모라고 해야 되잖아요. 참모. 비서실장하고 장관하고 느낌 다르잖아요. 근데 그나마 이제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표슈 나오고 막 이렇게 사이가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건데, 켈리도 조만간 날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켈리하고도 이거 갖고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문정인 특보도 그 인터뷰에서 얘기했지만, 재밌는 일화가 그때 우리 그 특보가 가가지고 김정은의 소환을 전달했을 때 그냥 대화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참모들이 나중에 이제 반대를 많이 했는데, 트럼프가 한 말이 클린턴이든 여자 클린턴 말고요. 클린턴 행정부든 오바마 행정부든 북핵 해결 못한 거는 참모 말을 듣다가 안 된 거다. 그러니까 말을 들을 생각이 없는. 트럼프는 일단 남의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한번 믿어볼 만해요. 이번에는 믿어볼 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할 것 같은데, 그 와중에 계산을 하다 보니까 좀 밀당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주한미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주한미군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 근데 주한미군 철수는 아니고요. 감축이거든요. 감축을 철수로. 그리고 그 1980몇 년하고 90년에 감축 계획은 계속 있었고요. 지금도 인원은 자꾸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원을 군사 기밀이라고 안 알려줘서 우리도 제대로 다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한때는 8만 명이었어요. 한때는 8만까지 있었는데 지금 한 2만 8천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애들이 먹어줘지는 거 보니까 한 2만 8천 명쯤 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건데, 감축이라. 근데 미국이 원래 예전에는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류가 이제 여러 가지 사회를 발전시켜 왔잖아요. 봉건 시대, 자본주의 이전의 봉건 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어쨌든 계급은 있잖아요. 계급은 있어요.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뭐 평민이 있고, 노비가 있습니다. 근데 노비들이 갑자기 우리도 자유를 달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어요? 임금을 삭감합니까? 노비들이 노조를 만들었어. 그리고 노조 탈퇴하면 뭐 공양미 상백포가 주겠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두드려 패죠. 그냥 패서 죽여버리죠. 폭력적으로 행사합니다. 그러다가 자본주의가 오니까, 예전에는 노비를 죽이면, 그러니까 내가 양반인데 옆집 양반 노비를 내가 그냥 기분 나고 때려 죽였어요. 이게 죄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가서 내가 밥그릇 깬 거랑 똑같아요. 내 노비를 한 명 주면 돼.
물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3대를 멸하고 할 때도 다 제끼는 거죠. 얘네들 사람이 아니니까 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때는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범죄죠, 당연히. 자본주의, 봉건하고 자본하고 뭐가 달라요? 봉건은 그 사람을 내가 소유하는 거잖아요. 묶어놓고, 우리 집에 묶어놓고, 뭐, 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면 돈을 주고 그 사람의 노동력을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근한다. 예전에 야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집이 여긴데. 그죠? 노비가 야근하기 싫어 이러는 거 보셨어요? 집이 여기인데 퇴근이 어디 있어? 자면 자는 거지. 그렇잖아요. 제가 아는 여자가 있는데 그 간호사거든요. 제일 힘든답니다. 아프다고 하면 아프면 병원을 와야지 왜 집에 있니? 이렇게 되는. 물론 간다고 치료해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바뀌었잖아요. 이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예전에는 미국이 패권 유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놨잖아요. 근데 군대를 여기저기 지구적으로 이제 뿌려놓으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죠. 또 그리고 거기에 또 가 있으면 양키 고홈 뭐 이렇게 물러가라, 제국주의자 물러가라.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한쪽에 물러가라, 한쪽에는 부채춤 추고 나가지 말라고. 우리 그랬잖아요. 리포트 대사 그때 해코절 당했을 때 병원에 창문 열었더니 앞에 부채춤 추고 막 그랬잖아요. 저는 졸라 살벌했을 것 같은데 나 죽으라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되게 그 부두의 느낌이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주문을 외우는 것 같고 이것들이 나 죽이려고 지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러워. 그런데 다 철수하면 좀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사람 뽑을 때 다 비정규로 뽑고 파견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인건비 아끼려고 하잖아요. 미국은 그 생각 안 해봤을까? 그렇다고 비정규 군인이 아니라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순환 배치.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우리 그렇잖아요. 훈련소 가가지고 28사단 하면 이제 28사단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신교대 나와가지고 자대 배치 받으면 이제 제대할 때까지 거기서 하다못해 사고를 쳐도 그 사단 안에서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종신근무인데. 근데 그렇게 하니까 여기도 이만큼 인원이 다 있어야 돼. 여기도 다 있어야 돼 하니까 돈도 많이 들고 사람도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립니다. 주한미군도 그렇게 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주한미군이 오면 예를 들어 주둔 기간이 3년이다. 그럼 3년 내내 저기 포천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 평택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6개월 혹은 1년마다 바뀝니다. 계속. 이 사람들 주한미군이라고 해야 되나? 쉽게 말해서 일병쯤 달면 바꾸는 거예요. 일병쯤 지나면. 예전에는 그래서 주한미군들이 여기 오래 있다 보니까 한국화 돼가지고 좀 나쁜 짓도 많이 하고 했죠. 그리고 이제 좋은 경우에 이제 웅변대회, 주한미군 웅변대회인데 소인데 눈물 젖은 초코파이 드셔보면 지나치게 한국화된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은 항공여단도 있고 미 2사단이 있잖아요. 그 주요 사단이거든요. 그리고 그쪽이 무슨 부대더라? 그 강철비 아시죠? 강철비 운영하는 부대 있어요. 네, 그 동두천하고 쭉 내려오면 북한군이 밀고 내려오면 진짜 말 그대로 강철비를 뿌리는 이렇게 여단이 있습니다. 다 빙빙 돌립니다. 장비는 너무 빡시니까 사람만 돌려 이렇게. 그러니까 해봐야 1년입니다. 해봐야 1년이고. 그리고 지금 사령관이나 이런 쪽이 주한미군이 지금 태평양 7함대 소속이거든요. 7함대가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함대입니다. 그러니까 태평양을 이제 하는데 하나의 이제 예하 부대 이렇게 댕긴 한 거죠. 그래도 물론 대장까지는 있습니다. 대장은 있는데 뭐 굳이 대장이 필요 없죠. 여기는 왜 한미 연합사령관이 할 거니까. 그리고 실질적인 전쟁이 일어나면 제7군 사령관이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막 투스타가 와 있고 하면 가오상하잖아요. 그래 포스타 하나를 갖다 놓은 겁니다. 근데 이 양반이 와가지고 이제 했던 게 주한미군이 참 미국이 도움이 많이 된다. 뭐 사드 이후로도 미국산 무기를 많이 살 것이다. 뭐 이런 솔직한 얘기를 그때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해가지고 화제가 됐던 기억이 나는데
뭐 지금은 그래서 감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노비나 이런 것들도 다 폭력으로 했지만 이제 돈으로 하잖아요.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긴급조치 발령해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고문하고 때리고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박근혜는 어떻게 했습니까? 블랙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돈줄을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막말로 사람을 때리다 보면 죽을 수도 있는데 죽어버리면 1987이 또 벌어지지 말란 법도 없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서로 죽이는 사람도 부담이, 죽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지만, 그러니까 그냥 돈으로 괴롭히는 게 최고거든요, 요즘에. 그냥 굶게 만들면 되잖아요. 일자리 자르고 지원금 못 받게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미국도 그렇게 합니다. 그냥 최소한의 병력들을 순환으로 돌리면서 그 나라에 돈줄을 쥐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굳이 군대 필요합니까? 그냥 몇 명이 가가지고 청와대 와가지고 무슨 얘기하면 되지.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면 월요일 아침 신문에 S&P 스탠다드 포어스에서 한국 신용 등급을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라고 협박하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정권 날아가는 거 아니, 잘못하면 정권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계속 감축으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사실 뭐 깜도 아닌 원래 그런 건데 그냥 거기서 한 이슈 한번 잡아보려고 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역시 그래도 주한미군 철수하진 않을 겁니다. 그냥 이제 비용 좀 줄이고 한국한테 삥 뜯어가지고 좀 비용을 더 줄이는 쪽으로. 왜? 동북아에서 달러의 지위를 지키려면 이걸 쥐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트럼프도 그냥 협상 대상이 의제가 아니라고 한 건 요 카드는 다음에 씁니다. 요 카드는 다음에 씁니다. 안 쓰진 않을 겁니다, 그 양반이. 왜? 한국이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난 내가 필요해서 갖다 놨는데 저기서 오히려 더 좋아하고 있으니까 돈을 받아야지. 네,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우리 통일, 너무 앞서간 얘기인 것 같지만 통일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국방비가 한 36조 정도 쓰죠. 우리 1년 예산이 한 400조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36조 그 정도를 씁니다. 그리고 36조 중에 또 대부분 인건비예요. 우리나라 장군이나 뭐 이렇게 장교가 너무 많아. 그리고 이제 무기를 사는데 미국산 무기만 놓고 치면은 우리가 세계 1, 2위죠. 전체 무기 구입은 우리가 1, 2위가 아닌데 미국산만 딱 놓고 보면 1, 2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캐시카우겠습니까? 이게 돈 되는 장사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굳이 와가지고 트럼프가 굳이 판문점에서 김정은하고 손잡으려고 딱히 없다는 거. 그죠? 그렇게 되는 건데, 자, 통일되면 이거 어떻게 될까? 근데 저는 미국도 미국이지만 한국이 통일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한국하고 북한이 골 때리게 군사력이 장난 아닙니다. 근데 뭐라고 못하는 게 얘네들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쟁 끝내자고 종전협상을 얘기하자는 거죠. 평화협정을 얘기하는 거죠. 아직 전쟁 중이니까 전쟁 중인 나라에 다른 나라가 야 너희들 군사가 너무 많으니까 좀 줄여 이 얘기 못 하잖아요. 죽고 사는 전쟁 중인데. 근데 심지어 통일돼 버렸어. 그러면 우리의 주적은 없어지죠. 주적이 이제 합쳐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주적 개념은 없어지고 이제 이 나라를 방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3의 타국이 되겠지. 북괴군이 아니고. 근데 오히려 이렇게 되면 긴장 타야 되는 건 중국, 러시아, 일본입니다. 한국이 좁은 데 모여 살잖아요. 군대도 되게 많은데 좁은 데 몰려 있어가지고 답이 없어요. 얘네들이 밀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북한 거는 다 제끼고. 우리나라 것만 보더라도 일단 중국이 제일 골치 아프겠죠. 왜?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전에 뭐 데프콘 뭐 이런 소설 할 때 군에서 많이 읽었는데 그것도 한미 전쟁판은 또 못 들어왔습니다. 한중 전쟁 이런 건 괜찮은데 한미 전쟁은 또 동맹화의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군대에서 못 읽게 해가지고 그거 읽다 걸린 영창하고 그랬어요. 어이없죠. 거참 그 소설, 이건 소설이라고 하는데 소설도 못 쓰게 하고. 아무튼, 통일 한국이 되면, 통일 한국의 군사력이 가장 부담 느끼는 건 중국입니다. 당연하죠. 일본은 그래도 혹시 알아요? 그 몽고 때처럼 그 바람이라도 불어줄지? 근데 중국은 이제 붙어 있으니까 지금 탈북자도 맨몸으로 넘어가고 있는 마당에
탱크가 밀고 뭐 죽고 살기로 하면 못할 것도 없을 겁니다. 어게인 고구려 해가지고 북벌 한번 하면 뭐 못할 것도 없지. 미치면 못할 것도 없죠. 자, 그러면 일단 봅시다. 그래서 통일되면 주변국에서 군축하라고 졸라게 압박할 겁니다. 이건 100%예요. 중국, 러시아, 일본, 대만 이런 데서 한국 군축해라고 난리 날 겁니다. 한국을 놔두면 안 되거든요. 일단 중국의 입장을 보면요. 일단 북한군은 다 제끼겠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그냥 오히려 짐짝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고. 근데 그 북한군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3.5세대 전차. 그러니까 3.5세대 전차라고 하면 그냥 전쟁 영화에서 보는 뭐 그런 현대전에서 보는 그런 전차라고 보시면 돼요. 뭐 2차 대전이나 크루를 가다가 뭐 이런 거 한번 쏘면 그냥 핑 터져가지고 그냥 엎어져 있는 그런 전차 말고 3.5세대면 포를 쏘면서 50km는 가요. 예전에는 가다가 쏘잖아요. 머리가 날아갑니다. 반작용을 해지 못해서. 그래서 세우고 뒤에 뭔가를 받치고 쏩니다. 그 사이에 맞는 거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장비전은 이 되고 안 되고 차이가 어마무시해요. 어마무시한데 3.5세대는 지금 현대 뭐 미국이 지금 현지 배치하고 있는 한 4세대쯤 되고 그걸 제끼면 이제 짱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바로 현장 투입이 가능한 게 1700대 있습니다. 졸라 많죠. 제가 군에 있을 때도 밑에 26기갑 연대 있어가지고 한 번씩 얘네들 훈련하면 땅이 흔들리고 그랬는데 멋집니다. 와, 영화예요. 배그의 그 실사판이라고 할까? 뭐 탱크 막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데 막 남자다 보니까 그런 것도 보면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아스팔트 다 꺼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고 그 전차가 지나가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우리의 자랑이 있죠. 자주포. 물론 얼마 전에 또 사고도 있어가지고 안타깝게 누가 죽곤 했었지만 우리나라 자주포 대빵 좋습니다. 일단은 40km 이상 날릴 수 있어요. 여기서 적어도 뭐 분당 판교까지는 분당 판교는 여기 강남이죠 참. 그러면은 뭐 어디 안양까지는 쏠 수 있겠는데 40km면 40km 이상이에요. 40km가 한계가 아니고 그런 자주포가 3,000대 있습니다. 한 발씩만 쏴도 3,000발이야. 그리고 그 병력 수송 장갑차 있죠. 그 창문 없고 이제 다 이렇게 그 총알 쏴도 이게 팅팅팅팅 하면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2,500대 있습니다. 기갑 병력만 해도 이래요. 이 정도면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독일 옆에 뭐 폴란드나 이런 데 있었으면 3차 대전 해볼 만합니다. 밀고 들어가면 폴란드하고 동독 정도는 껌으로 먹을 수 있는. 네. 특히 그 북유럽은 휑하거든요. 산이 없어요. 독일 애들이 산을 가려면 오히려 내려가야 됩니다. 알프스 쪽으로. 북유럽은 다 평지예요. 파리만 가도 뭐 약간만 높아지면 저 끝까지 보이잖아요. 그런데 탱크는 그냥 밀고 들어가면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대로 들고 만약에 이제 베를린에 딱 갖다 놓고 다시 히틀러가 시작을 하면 해볼 만한 게임이다. 진짜로. 근데 그럼 중국은 뭐 바보냐? 라고 생각하실 건데요.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도 무기 많은데, 일단은 자주포도 한 3,000대 있고요. 1,700대 있고, 탱크도 3.5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합치면 3,000대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죠? 근데 문제는 중국은 땅이 졸라 넓다는 거예요. 그 넓은 데를 얘네들이 나누어서 지켜야 돼. 근데 우리는 휴전선에 다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손 잡고 밀고 들어오잖아요. 막을 수 있는 건 핵무기밖에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막아요? 밀도가 장난 아닌 거죠. 그리고 중국은 또 되게 웃긴 게 약간 연방 국가 같으면서도 되게 웃긴 게 중국이 나라가 크면 이렇게 5개로 나눠놨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군 참모총장, 육군 참모총장이 있고 그 위에 또 뭐가 있어요? 합참의장이 있죠. 근데 중국은 되게 웃긴 게 1군부터 5군구까지 있어요. 예를 들어 5개로 나눠놨는데 거기에 짱들이 따로 있고 그 밑에 1군, 6군, 1군 해군, 1군 공군 이렇게 있어요. 또 2군하고 2군에 가면 또 2군, 6군, 2군 해군, 2군 공군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해군 전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해군 참모총장이 없어.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치면 경기도 군이 있고 강원도 군이 있고 경상도 군, 충청도 군, 전라도 군이 있어요. 그래서 외놈들이 쳐들어왔어. 그러면 이제 해군들이 모여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경상도 해군은 나가고 충청도 해군은 안 나가고 경기도 해군도 안 나갈 수 있어요. 왜? 라인이 그러니까 그 군의 짱이 그냥 안 하면 땡이야. 그러니까 여기 해군 되게 주의 체계가 되게 웃겨요. 그래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11년에 리포트 당시 미 국방장관이 후진타오를 만나러 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 약간 기분 나쁘게 물어봅니다. 후진타오한테. 오늘 중국의 스텔스기를 이제 자국에서 만들었거든요. 그걸 이제 비행 시험을 오늘 한다는데 나 때문이냐고 물어봐요. 미국에 오니까 이제 미국한테 뭔가 보여주려고 엿을 먹이려고 겁주려고 이러는 건가 했는데 후진타오가 깜놀합니다. 네? 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참모를 불러가지고 알아봐라고 했더니 저 밑에서 하고 있더래요. 몰랐던 거지. 그래서 하는 건 맞는데 몰랐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엿먹이려고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나중에 회담 끝날 때 막 해명하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은 군사적으로는 5개가 따로 놀아요. 그냥 국가 주석도 좀 웃긴 게 천안문 사태 한번 터져가지고 천안문 사태면 당연히 베이징 군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진압을 하라고 했는데 거기가 또 군인이 있었어. 그러니까 군인 정신, 우리는 우리 대학생을 진압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옆에 있는 기린성에 있는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조져버렸습니다. 만약에 베이징 군부가 마음을 억하게 먹었다면 기린성하고 싸움할 수도 있어요. 진압하러 오는 걸 방어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내전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은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주석이라는 게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 총서기가 있고 그 밑에 군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서기가 있고 밑에 행정 조직들은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방부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국방부가 아닌 거지. 국방부 위에 공산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 공산당들이 따로 놀고 있고 국가 주석만 그걸 통제할 수 있는데 여차하면 반기 들 수 있는 거지. 못할 거 뭐가 있어. 그러면 한국군이 밀고 들어오기 시작했다. 막 갑자기 신의주를 뚫고 이제 한국군이 이제 막 우우 들어오잖아요. 베이징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도 탱크를 더 늘리자 하면 이게 베이징이 중요해. 베이징을 많이 늘리자. 이거 안 됩니다. 그럼 옆에 사람들이 야 우리는 군도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려면 나눠서 해야지. 또 그럴 때는 공평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꼼수냐? 똑같이 나눠줘야지. 그러니까 저기 시안 있잖아요. 그 티벳 밑에 것까지 다 챙겨야 돼.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그 사이에 50km 정도로 달리는 우리 탱크가 쏘면서 달리잖아요. 이틀이면 베이징 근처에 포를 쏠 수 있습니다. 베이징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여차하면 이제 북벌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러니까 기갑이 밀고 가고요. 동북 삼성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긴 평지가 많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당나라나 수나라나 그런 데서 고구려를 그렇게 쳐들어왔던 게 거기가 좋은 땅이거든요. 지금은 만주란 이름으로 동북 삼성으로 넘어가 버렸지만 거기가 괜찮은 데거든요. 상해 말고는 거기만한 데가 없어요. 근데 거기 그냥 말씀드렸죠. 평지는 탱크의 천국이라고. 쭉쭉 밀고 가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보병들 뒤에 따라 붙고요. 그리고 좌주포로 주변에 길 좀 터주고 하면 우리 다시 한번 이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 내부적인 문제가 골치 아픕니다. 이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건데, 이게 한국이 적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겠죠. 뭐 그때는 중국이 만들었을 때 우리나라는 무슨 나라도 아니었으니까. 생각보다 중국이 큰 위협을 느낄 겁니다. 지금 사드 하나 갖다 놓는 것도 중내산에 하는데 저런 기갑사단이 그 철책선 옆에서 우르르 하고 있고 심지어 주한미군까지 있잖아요. 그런 걸 중국이 가만 보고 있을까? 절대 안 되지.
그거는 어떻게든 합의를 해가지고 뭐 좀 줄이든가. 그리고 우리나라 국토가 좁아 후방으로 빼봐야 후방이 아니에요. 전부 다 포항으로 다 보낸다고 친들 포항이나 해봐야 얼마나 멀어요. 그냥 밀고 들어가면 그만이지. 그렇잖아요. 지금 북한이라는 엄청난 에어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거지. 길이 열리면 탱크는 바다를 못 건너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탱크 부대가 일본만 건너만 가면 이긴다고. 근데 못 건너간다는. 해군이 작살나기 때문에 저 동네가. 그런 말이 있는. 그러면 중국이 제일 먼저 닭달같이 통일되면 통일이 준비될 때부터 그 얘기할 겁니다. 일단 중국은 한국군 자체도 부담이고 주한미군하고 얼굴 마주대는 거 서로 싫어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더 뒤로 미루든지 역할을 빼든지 확실한 감축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할 거고 여기서 이제 중국한테 앞으로 시달릴 일이 좀 있을 것 같다. 통일 관련해서는. 뭐 근데 문제는 통일이 언제 될지 뭐. 그러면 다른 나라 있습니다. 러시아 있죠. 불공국입니다. 불공국은 뭐 한국 통일되든 말든 상관없을 것 같죠. 상관 졸라게 많습니다. 군사 강국이긴 한데요. 탱크가 2,500대 있습니다. 작지 않네? 라고 생각하는데 러시아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십시오. 한 대 있고 저 옆에 한 대 있고 이런 식일 겁니다. 그리고 그 탱크가 러시아 입장에서 저기 시베리아 뭐 이런 데 많겠습니까? 아마 1년에 한 대여섯 달은 시동도 안 걸릴 것 같은데 너무 추워갖고 거기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대부분 저쪽 모스크바에서 동유럽 그쪽이 우크라이나 그쪽 아니겠습니까? 시베리아는 그냥 그 자체가 방어벽이잖아요. 올 테면 와봐라 뭐 이거잖아요. 지구가 얼마나 넓은지 느끼게 해줄게 뭐 이거인데 그래서 러시아는 그냥 핵무기로 다 때웁니다. 얘는 핵무기가 뒤지게 많으니까 탱크 같은 거 밀고 들어오잖아요. 그냥 핵을 쏴버리면 끝이지. 그러니까 이제 버티고 있는 건데 그래도 이게 핵무기는 진짜 너 죽고 나 죽자잖아요. 일단 부담이 되는 건 맞습니다. 러시아도 극달까지 달려들 거면 중국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한국 감축하라고 뒤지 감축하라고 할 겁니다. 일본은 말할 것도 없죠. 일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일본은 자위대잖아요. 국방부가 없잖아요. 국방부도 없는데 한국이 통일돼가지고 그 총구를 자기한테 겨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모르지만 뭐 북한군 장성이 해군 합참 의장이 됐다. 그러면 전쟁이 지금 뭐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또 재밌는 그 이슈가 있었습니다. 통일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10대, 20대들은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그런 말이 뭐 얘기 나왔는데 그거에 관련돼서 또 스타 강사인 최진기 씨가 일침을 한번 간 게 있습니다. 통일 비용이 비싸서 통일이 싫다고 하는데 그 통일 비용이 맞게 계산됐는지는 둘째 문제고 그럼 분담 비용은 싸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리가 뭐냐면 분담 비용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통일 비용이 비싸도 결국에는 이제 이름만 바뀌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그냥 말 그대로 통일 비용은 비싸고 분담 비용은 싸냐 이건데 저는 여기서 생각을 조금 더 얹어보고 싶어요. 일단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은 중국하고 러시아는 지금 남북 합치면 지금 군사가 얼마입니까? 예비군 이런 거 빼고 육해군 합쳐가지고 한국군이 얼마나 될까요? 코리아군 현역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예비군 총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지금도 이제 M16이나 K2 주면 이제 조립해가지고 총 쏠 수 있는 사람 꽤 있잖아요. 저도 쏠 수 있습니다. 네. 잠재적 예비군까지. 그러면 이거를 화끈하게 줄이라고 하겠죠. 일단은 남쪽은 지금 육군이 한 60만 정도 되죠. 그리고 해공군이 한 20만 정도 될 거니까 이걸 한 4분의 1 정도. 북한은 뭐 유지 비용도 없고 하니까 그걸 한 10만 해가지고 총 한 30만 정도로 하라고 쪼그자는 6분의 1로 줄이라는 거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되면 최진기가 얘기했던 분담 비용 주는 거 아니냐. 군대가 줄어드니까. 근데요. 공무원이나 이렇게 나라 일을 해보면 예산 타는 일이잖아요.
이미 주는, 그러니까 국방부 입장에서 36조 원씩 받아 쓰다가 통일됐으니까 이제 6분의 1 해가지고 6조만 받아 쓰라고 하면 안 됩니다. 쓰던 건 계속 써야지. 근데 이제 사람이 줄 거니까 기계를 사든지 아니면 우리가 꿈꾸는 모병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분담 비용도 계속 나가고 통일 비용도 계속 나간다.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뭔가 우리가 모멘텀을 찾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근데 딱 분담 비용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순진할 수 있다. 통일 비용은 약간 부풀려진 게 좀 맞는데 물론 절대 무시 못 합니다. 절대 무시 못 해요. 근데 분담 비용도 이게 우리가 합쳐지면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누가 질문 올려놨는데 통일되면 이제 군대 안 가는 겁니까? 그러면 좀 미뤄야겠네요. 라고 물어놨는데 배수드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당장 가라고. 지금 가야 그래야 또 강원도지. 잘못하면 개마고원 발령 날 수 있다. 그땐 전방이 거기잖아요. 백두산 근처 부대 이런 데 가면 서울까지 내려오면 시키지만 서울까지 내려오는데 김정은이 불편하단 말입니다 할 정도로 휴가 나오는데 서울까지 오는데 한 일주일 걸릴 거다. 그래, 지금 가라. 지금 가야 훈련도 좀 약하게 하고 없어질 거라 기대하지 말고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좀 비용은 좀 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에 비해서 우리는 40대 1이라서 독일이 7대 1이었는데 그런 그 마찰 비용이 좀 있을 것 같다는 거고 또 거기에 또 한국도 자산 시장이 여동이 있을 거다. 그건 뭐 지난 강의 설명드렸으니까 그건 한번 돌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래도 줄이기 하면 한 그래도 40조 정도 좀 안 쓰던 걸 한 30조 정도는 수준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요. 일단은 거기 딸린 사람들을 많이 줄이면 뭐 그 정도. 화끈하게 주진 않아도 그 정도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우리나라 이야기 했으니까 쉬었다가 이제 국제금융 이야기 하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에요. 요즘 이머징 시장 좀 안 좋습니다.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제 강의 많이 들었습니다. 이머징 시장은 뭐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다고요? 달러죠. 이머징이 좀 안 좋은 거 보면 오늘 아르헨티나가 IMF에 또 10년 만에 300억 달러 빌려달라고 지지를 쳤습니다. 거기 10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도 10년 주기설이 있는데 10년 주기설은 아르헨티나인 것 같아요. 거기 당연한 게 그렇게 망해도 아직 진짜 망하진 않네. 네, 그죠? 근데 달러 보십시오. 최근에 휘용 올라가고 있죠. 많이 올라갔습니다. 93도 찍었어요. 93도 찍었습니다. 야, 아니 뭐 맨날 달러 약세가 올 거라고 하더니 왜 자꾸 달러가 강해져?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최대 화두는 이게 단기적 반등이냐 아니면 추세적 전환이냐 요거거든요. 근데 달러가 최근에 좀 빠르게 강해지다 보니까 이제 보통 사람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다 보면 좀 평소에 안 좋은 데서 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좀 위험한 나라들, 우리나라는 이머징이지만 이머징 치고는 꽤 견실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한 나라들 뭐 아르헨티나에 볼 것도 없는 이런 애들이죠. 툭 하면 망하는 애들. 아니 이번에 그래서 툭 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일단 정부 발표 실업률이 한 25%입니다. 25%면 실제로 한 40, 50% 봐야 되겠죠. 그죠? 그냥 일하는 사람이 귀하다. 거기는 그냥 직장이 있으면 기득권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이제 개판 났고요. 저축이 의미가 없습니다. 뭐 베네수엘라도 그렇고요. 물가 상승률이 뭐 말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거긴 저축하면 그냥 돈을 갖다 버리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르헨티나 정치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일주일도 안 돼서 고점 대비 20% 정도 빠졌고 재밌는 건 중앙은행 기준금리입니다. 27%였는데요. 27.25%였는데 20일 만에 40%가 됐습니다. 아니 무슨 대부업체야? 중앙은행이 대부업체인데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4%도 4%면 우리 다 죽어요. 미국 4% 다 죽는 건데 40% 와 이때 좀 야 그럼 쌈짓돈 꺼내가지고 저기 아르헨티나 채권 사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40% 이자 준다는데. 근데 문제는 페소가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이자 받은 만큼 다 날려서 소용없습니다. 해지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여기는 이제 기준금리 올라가는 거 보세요. 이게 떡상이라고 하죠.
금리가 이렇게 떡상을 하면 다 죽는 겁니다. 다. 아니 대출하면 이거 목숨 내놓는 거지 뭐 40%인데. 근데 40%가 기준금리니까 실제 대출을 하면 60% 되겠네요. 저희가 러시안 캐시가 거의 해팔론 수준이네. 그렇잖아요. 예. 아 남미 참 골치 아픕니다. 근데 브라질은 의외로 버티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의외로 버티고 있는데 왜 원자재가 있어가지고 거긴 걔도 땅 파먹고 장사하는 데가 좀 있고 중국이 미국한테 열받아서 콩을 지금 브라질에서 사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좀 있는데 뭐 베네수엘라니 아르헨티나니 좀 특히 미국하고 사이 안 좋은 나라들 완전 폭망하고 있습니다. 뭐 의미가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블룸버그 터미널이나 이런 데 보면 각 국가별로 이제 금리가 쫙 비교가 되거든요. 두 나라는 아예 빠져 있어요. 볼 필요가 없어가지고 여기는 뭐 폭투더 망이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금리는 볼 필요가 없으면 기준금리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나라 뭐 너무 특이하기 때문에 평균을 왜곡시키는 거죠. 그래서 특이점을 빼버릴 정도입니다. 아예 빼버려. 이런 일이 있기 전부터 아르헨티나는 목록이 없었어요. 아르헨티나 따로 메뉴를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 정도로 얘네들은 배째는 게 뭐 일이다. 근데 이제 말은 이렇게 하지만 거기 국민들 삶이 어떻겠습니까? 개판이야 개판. 그냥 돈이 생기면 무조건 먹을 거 사놔야 돼. 개판인 거. 자 그러면 지금 이머징 중에서도 좀 위험한 애들. 달러가 약간만 강해져도 그냥 벼랑 끝에 있는 애들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거고. 외환보유 것도 나름 우리보단 귀염둥이지만 50억 달러 막 뿌리고 했는데도 표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망트리가 열리면 50억이든 뭐 이렇게 뿌려갖고는 될 게 아니죠. 차라리 미리 뿌렸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일단 IMF에 긴급 자금 한 300억 달러를 요청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머징 쪽에 조금 위기감이 생깁니다. 달러가 요즘 이머징이 전망이 좋긴 한데 지금 달러가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이런 애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몸을 사려야 된다. 아니나 다를까 이머징 채권 펀드에서 돈이 2주 연속 빠지고 있어요. 이게 2016년 이후로 처음입니다. 재밌는 건 주식에서 안 빠지고 채권에서 빠지고 있는 거죠. 왜? 달러가 강해지니까 얘네들 통화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보다 채권이 더 빨리 피난을 가는 게 맞지. 금리는 더 올리겠지만 환차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빠지고 한 10억 달러 이번 주가 한 10억 달러 빠졌다 그래요. 근데 10억 달러 별거 아니네라고 하지만 2016년으로 10억 달러가 빠진 건 처음입니다. 그만큼 계속 들어가만 있다가 약간 숨고르기가 들어갔다는 거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큰일 난 거 아니면 큰일은 아니고 작은 일이 잠깐 있다는 건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큰일이냐 그냥 단기성 이벤트냐는 건 역시 달러 반등이 단기적으로 반등 나온 거냐 아니면 추세적으로 강세로 다시 전환돼서 100까지도 가는 거 아니냐 이건데요. 그러면 달러의 방향은 누가 정합니까? 연준이 정하죠. 연준이 정하죠. 메이드 인 연준이죠. 달러 어디서 찍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연준에서 무슨 얘기가 하는지가 제일 그래서 북미 회담 이런 거 다 역사적 의미 있고 하지만 투자자한테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FOMC가 더 중요하다. 자, 그리고 또 시장이 조금 벌벌 떠는 게 뭡니까? 지금 물가가 지금 다시 제법 올라왔는데 파월이라는 사람의 색깔이 아직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더 몸을 사리는 분위기예요, 지금 사실. 그래서 2년물이 있고, 국채금리에 2년물이 있고 10년물이 있잖아요. 기준금리 인상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어느 게 더 많이 받겠습니까? 당연히 2년물이 받죠. 기준금리는 물론 하루짜리 금리로 하는 거잖아요. 10년은 경기 팬더멘털에 따라 달리고요. 2년물이 단기채인 2년물이 기준금리에 움직이는데 지금 기준금리하고 2년물의 차이를 보면 시장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2년물하고 미국 기준금리 차이가 0.87 정도 나와요. 이게 사상 최대로 벌어졌는데 이게 뭐냐면 연준이 올해 3번 올린다 그랬죠. 근데 시장은 4번 올릴 거라고 마음 먹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앞으로 올릴 거니까 미리 가 있는 거지.
안 올릴 것 같으면 거의 비슷하게 갈 건데. 그죠? 그리고 내릴 것 같으면 오히려 기준금리를 거의 붙어가든지. 근데 벌어졌다는 거는 지금 시장이 3번은 그냥 기본요금이고 4번, 5번도 갈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좀 떨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내가 생각했던 달러의 보유 매력이 더 커졌죠. 그러면 신흥국 던지고 달러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일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그 로직이 돌아가기 시작한 건데, 그래도 저는 단기적으로 봅니다, 결론은. 왜? 이번에 금리 동결이 나왔는데, 그 뭐, 당연하게 동결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이번에 인상하면 난리 났을 겁니다. 근데 이제 동결은 당연한 건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기자회견이 없어가지고 성명서를 봐야 되는데, 이 성명서에 뭐라고 적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데, 이 단어, 제가 자주 쓰는 symmetric. 이게 언제, 이게 2016년인가 처음 등장합니다. 이게, 언제 나왔더라? 이게 2016년? 그때, 2017년 3월에 나왔습니다. 시메트릭이 뭐냐면, 자, 연준은 물가 목표를 갖고 있어요. 2%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물가가 2%를 넘기 시작하면 금리를 올려가지고 물가를 제어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중앙은행의 역할입니다. 근데 시메트릭은 뭐냐면 2% 전후로 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것만이 리스크가 아니라 2% 밑으로 계속 있는 디플레이션 상황도 똑같이 위험으로 간주해서 대응하겠다. 즉 잠깐 2%를 넘어가도 놀래서 금리를 빨리 올리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한 말이 이제 옐런이 했던 시메트릭 인플레이션 골이거든요. 이게 재밌는 게 2017년 1, 2월이 지금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때 물가가 PC 물가가 2%를 처음 찍어요. 2012년 이후로. 연준이 그렇게 2%를 외쳤는데 드디어 2% 왔어. 이제 금리 올리는 거네, 이제. 그죠? 그리고 2월 달은 2.2가 나왔어요. 와, 이거 빼박이네. 이제는 금리 올려야 되겠다. 그리고 더 올릴 것 같네. 그래서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습니다. 그런데 3월 달에 옐런이 시메트릭을 얘기한 거예요. 이게 잠깐 일시적으로 올라갔다. 왜? 2014년 그때 유가가 너무 움직이고 해가지고 이게 잠깐 올라가는 거야. 일시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금리 안 올린다는 거야. 왜? 지금 이거 단순히 이를 넘어뜨려서 금리를 올려가지고 다시 경기가 꺼지면 디플레가 올 거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은 위험으로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금리 인상은 예정대로만 간다. 점진적 금리 인상만 간다. 예정된 3번만 간다. 는 거예요. 그러면 4-5번 걱정했던 시장이 다시 기지개를 확 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 그때 전쟁 난다고 난리 났었던 작년 4월 2000에서 2500을 뚫고 가는 게 이것 때문이거든요. 시메트릭이 3월에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로 시메트릭은 매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옐런이 2개의 가이드라인을 남기고 떠난 거잖아요. 첫 번째 뭡니까? 고압경제. 금리는 점진적으로 인상한다. 그죠? 저금리 무조건 들고 있는다고 답 아니다. 고압경제를 가는데, 고압경제라는 게 금리를 올리는 게 중요한 거지, 금리를 빨리 올리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좀 올라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2.3, 뭐 2.5, 아래로 1.5 정도는 그냥 얼추 2%라고 보고, 요거 뭐 밑으로 내려갔다 금리 인하고 올라갔다 금리 인상하고 이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물가라는 게 왔다 갔다 진자적으로 와리가리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때까지 연준은 뭐였습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무조건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태도가 바뀐 거예요. 이게 세상이 바뀐 겁니다. 작년 3월에 미 연준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정책이 바뀐 겁니다. 이번에 4월 20일에 김정은이가 다 모아놓고 했잖아요. 다 모아놓고 뭔가를 바꿨잖아요. 핵과 경제를 병진 전략에서 경제로 바뀌었잖아요. 아니 뭐 독재자인데 지 마음대로 하면 되지라고 하지만 그게 다 체계라는 게 있는 거죠. 아무리 독재가 한다 하더라도. 그럼 연준이 뭔가를 바꿨으면 세상에서 가장 금융시장에 영향을 큰 게 연준 아니겠습니까? 연준의 스탠스가 바뀐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알아챘으면 4월 달에 그때 뭐 하다못해 레버리지라도 많이 샀으면 쫄깃했겠죠. 3, 4월에 막 25% 올라가잖아. 그죠? 그러고 나서 또 2,500이 또 계속 또 옆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증시라는 것도 늘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 시기 놓치면 망고 도루묵입니다. 뭐 사놓고 기다리는 거 근데 생각보다 졸라 많이 기다려야 돼요. 사놓고 기다리는 거 근데 기다리지도 못할 사람들이 그런 걸 또 좋아하더라고. 한 6개월 기다렸다고 많이 기다렸다고 하는데 6개월이 뭡니까? 60개월은 기본이 돼야지. 하지도 못합니다. 막 좋은 기업 사놓고 끝까지 묻어두자는데 완전히 잊어버리지 않는 이상은 못 묻어요. 심심하면 너무 자주 꺼냅니다. 그래서 김이 다 새요. 콩나물국 끓일 때 자꾸 뚜껑 열면 어떻게 됩니까? 비린내 나죠? 막 그렇게 돼요. 괜히 열었다가 또 좀 올랐으면 흥분해가지고 막 더 타고 막 떨어지면 또 이게 썩었다고 버리고 막 이런 게 개미들이 돈 못 버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하는 건데 자 원래대로 돌아오면 그래서 연준이 금리 정책에서 인플레이션 파이터였다면 이제 디플레이션을 고려한다는 된 건데 이번이 작년하고 똑같은 시기입니다. 지금 유가 제법 많이 드디어 70 찍었죠. 이제 80 얘기도 나옵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유가가 물가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2%는 이제 찍을 것도 같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번 3월 설명서에 시메트릭이 2번 나와요. 처음 나온 건 2017년 3월이지만 2번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게 뭐겠어요? 성명서로 하다 보니까 전달이 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같은 단어를 동어 반복을 했다니까요. 이거는 연준의 의도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웬만하면 금리 또 작년처럼 잠깐 2%를 넘어갈 수도 있고 그 넘어간 상황이 생각보다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그거 인플레이션을 보지 않겠다. 별 문제 없으면 뭐라고 했냐면요. 표현을 제가 가져왔는데 여긴 적어놓은 게 아니구나. 장기적으로 예상되는 금리의 이하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 말이죠. 그냥 옐런이 얘기했던 그냥 가이드라인대로 간다는 거죠. 우리가 미리 예상했던 그 밑에 있다는 거죠. 그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꽤 괜찮은 건데, 요거는 일단은 달러가 더 강해지긴 좀 힘들 수 있겠다. 일단 연준에서 저런 식으로 나오면, 그리고 시메트릭이 2번 나왔다는 거에서 이거 뭔가, 나쁜 소식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6월 달에는 기자회견이 있을 테니까 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봐야 되겠지만은, 자, 이거 2017년 상황입니다. 헤드라인하고 근원 PC하고 2%를 히트할 때였죠. 네. 그랬는데 금리를 안 올렸습니다. 일시적이라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금리 일시적이었죠.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2%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준이라면 이번에는 진짜 올 것 같아. 막 금리를 빨리 올리겠어요. 라고 하겠습니까? 할 가능성이 좀 떨어지겠죠. 작년의 기억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메트릭이 2번 나온 거 아닌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초록색이 2년물 그리고 회색이 기준금리입니다. 차이가 자꾸 벌어지고 있죠. 시장의 생각보다 연준이 더 나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 시장은 지금 3번 기본, 4번 혹은 5번까지 가고 있는데 연준의 뉘앙스는 웬만하면 3번을 고수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왜 그렇게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랐냐?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채권을 너무 많이 찍어요. 채권을 많이 찍으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 금리 올라가는 거죠. 채권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냥 미국에서 금리가 이 정도 올라갔으면 그냥 미국에 투자하고 말자는 생각도 하겠죠. 그래서 일부 이머징에서 철수하고 이쪽으로 오고 있는 그림이 최근에 그려진 겁니다. 그래서 좀 약했던 애들이 날아가는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 코스닥은 이게 약국 때문에 코스닥 신청 상위 10개 회사 중에 1, 2, 3, 4, 6, 9 위 회사가 약국입니다. 이거는 뭐 한국 사람들은 다 병원에만 있는지 참 대단한 물론 코스닥이니까 그렇겠죠.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제 워낙에 좀 날뛰는 게 있고요. 지수 레버리지 ETF가 하루에 7, 8%씩 자주 움직이는 거 보면 이게
그냥 지수가 잡수다 막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뭐 그 외에는 다 그 이머징들이 조금 이제 요즘 달러 원 환율도 1,080원 넘어가고 하는 게 이런 로직 때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느 정도 했냐면 일단은 재무부가 발표한 게 앞으로 3개월간 270억 달러를 더 찍겠다라고 했고 다음 주에는 730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660억 달러였고요. 뭐 일주일에 뭐 600억, 700억씩 막 찍어내고 있습니다. 빚을 내고 재정 적자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1분기에는 4,880억 달러의 국채 발행을 했는데 이게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찍어 제끼니까 아무리 강남 집값이 올라가도 강남 아파트를 미친 듯이 지으면 떨어지겠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트럼프가 이제 자기 인프라 투자 1조 달러 하겠다고 하니까 아직 반도 안 찍었네요. 더 찍어야 되겠네. 그죠? 그래서 그 인프라 투자는 오히려 공화당이 반대를 하고 민주당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참 색깔 독특한 친구다. 여기서도 드러나는 건데요. 근데, 자, 최근에 금리가 빨리 올라간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럼 요것 때문에 혹시 추세가 바뀌어가지고 계속 달러가 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가능성은 좀 낮은 게 지금 달러가 강한 거는 요거하고요. 달러 외의 원인이 있습니다. 환율이란 거는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유로화가 약합니다. 유로화가 약해요. 그래서 지금 닥스 지수가 다시 살아나고 있거든요. 이게 유로화가 약한 이유가 뭐냐? 일단 작년에 비해서 경기가 좋아지긴 하는데 경기 좋아지는 속도가 좀 둔화됐어요. 요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대해서 전망이 조금 좀 식은 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은 뭐 하고 있어요? 자산 축소하고 있죠. 자산 축소하고 금리 인상 둘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유로존은 어떻게 하면 아직도 돈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러 대비 유로는 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근데 시장에서는 올해 9월까지 하니까 이제 슬슬 군부를 뗄 거다. 이제 유로도 긴축으로 가겠지라고 해서 긴축 얘기가 나오면 유로화가 좀 강해지겠죠. 이때까지 안 하다 이제 시작을 하니까 그럼 달러가 약세가 될 텐데 드라기가 좀 쪼리고 있어요. 왜? 긴축 얘기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작년에 유로가 너무 강해지니까 또 유로존 수출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긴축을 할 때까지 긴축 얘기를 안 하고 싶은 모양인가. 어떻게 보면 이게 일을 키우는 건데 어떻게든 해야 되면 빨리 맞닥뜨리는 게 나은데 일단 이걸 보면 지금 달러는요 뭐 다른 주요 통화는 메이저는 당연한 거고 OITP라고 해가지고 주요국들 있죠. 우리나라도 포함입니다. 여기까지 다 달러는 다 강한데 특히 이제 유로가 약해지는 원인이 유로가 지금 급속도로 빠지니까 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로가 초약세, 그 다음에 논 US, 그 다음에 달러 이런 형태라는 거고 제가 지난주에 달러 약세에 대한 베팅이 사상 최대에 이르렀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사상 최대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달러는 약세로 가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반등 나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락 베팅이 거의 한계치에 왔어요. 그럼 더 이상 하락 베팅이 안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러면 또 반등 나옵니다. 제가 다우 이론 설명드렸어요. 다우 이론 별거 아닙니다. 자, 밀물과 썰물처럼 큰 흐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렇게. 이게 1파동이고, 그리고 2파동. 대세와 거꾸로 가는 2파동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한다고 했잖아요. 대세가 거꾸로 가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다 달러 액세에 베팅을 해가지고 더 이상 달러 액세에 베팅할 데가 없어.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끌려왔다가 베팅이 매도 포지션이 많으니까 달러가 끌려 내려오잖아요. 근데 더 이상 끄는 힘이 없으면 약간 다시 반작용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락 베팅이 잘 안 돼. 매도도가 한계가 있거든요. 무조건 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하나의 영향이다. 더 이상 하락에 베팅할 수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참 어렵죠. 매도 나온다, 매도 포지션 많다 해서 매도 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결과적으로는 됩니다.
단기적으로 반전이 좀 나올 뿐이죠. 네. 왜 죽은 고양이도 옥상에서 떨어뜨리면 약간 튀어나온다. 데드캣 바운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슷한 얘기입니다. 근데 가장 핵심은 드라기의 소심함이죠. 자, 유로 강세가 들어온 나머지 지금 긴축을 너무 미루고 있는데 드라기는 지금 사실 긴축을 조금 이번 회의에서 뭐라고 했냐면 긴축에 대해서 말도 안 꺼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장은 긴축에 대해서 무슨 스케줄을 발표할 줄로 알았는데 말도 안 꺼냈다라고 하니까 지금 긴축이 좀 미뤄지겠구나라고 하면서 달러 대비 유로가 약세가 되면 달러가 더 강세로 간 거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무슨 생각일까? 긴축해야 됩니다. 미국이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미국이 중립금리까지 다가가잖아요. 그러면 중립금리가 2.75가 됐든 3이 됐든 예를 들어 2.75 거의 다 가고 있는 상황까지 해서 유로를 긴축을 시작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러는 더 이상 올릴 일이 없어요. 목표 금리까지 다 왔으니까. 그럼 유로는 초강세가 되겠지. 더 이상 달러는 갈 일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려면 달러가 금리를 인상하면 지금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하면 안 하다가 하니까 충격이 있잖아요. 미국은 그래도 해오던 거잖아. 해왔는데 4번이냐 3번이냐 요거 갖고 싸우는 건데 유로는 돈을 찍다가 금리 올리는 거니까 이게 한 번씩 핸들을 확 꺾어야 되니까 이제 한번 쏠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쏠림이 너무 무서운 거지. 순간적으로 유로 강세가 와버리면 유로존 경제가 부담이 될 건데 또 작년에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은 유로존 경제가 작년보다 못하잖아요. 그러면 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좀 피곤해. 근데 유로존이 사고 치면 우린 좋죠, 뭐. 사고 쳐 유로가 쫙 올라가면 뭐 달러 약세가 딱 만들어지면 우리는 만세, 이번 지금 만세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드라기 지금 실수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달러가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고 단기적 반등이라면 어디까지 보고 있느냐? 다음 FOMC, 6월 FOMC가 기자회견이 있거든요. 그때 파월이 지금 성명서에 녹였던 의도를 좀 더 시장에게 알려주면 4번 한다 한들 시장은 이미 4번을 각오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6월 금리 인상 가능성 94%입니다 이제. 그때는 금리 올리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그냥 3번 웬만하면 갈 것 같으면 오히려 달러 약세를 더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6월 정도 때면 어느 정도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겠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뭐 시장이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은 달러가 지금 약간 좀 강한 모습을 단기적으로 이어갈 것이다 라고 보고요. 이슈 몇 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문우신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 베이징에 가가지고 1차 회담을 했습니다. 1차 회담을 했는데, 자, 끝나고 와서 물어봤더니 뭐라고 했냐. 48시간 동안 회의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왔는데요.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얘기가 잘 됐습니까? 물으니까 서로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갔습니다. 자, 소개팅을 주선을 했는데, 그 소개팅이 끝나고 그 여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잘 됐냐? 라고 하면, 잘 만났어. 라고 하면 망한 거죠. 그렇잖아요. 잘 만났어. 만난 건 아니까. 그럼 이제 다시는 볼 일이 없겠구나 생각하면 되잖아요. 이건 이제 이건 외교적인 얘기죠. 하나만 한 얘기. 얘기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여자한테 전화했을 때 좀 더 만나보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그렇다고 처음 만났는데 반했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다음 주에 한번 만나보고 하니까 벌써 애프터 잡았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거는 좋은 건데 잘 만났어 이러면은 이제 웬만하면 얘기를 안 꺼내는 게 좋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처음 만났기 때문에 둘 다 이번에 무슨 합의를 이룰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그냥 서로 크게 지르는 거예요. 일단은 어느 정도 하면 일단은 트럼프가 이제 미국 팀이 요구한 게 2020년까지 대미 무역 수지 흑자를 2천억 달러로 축소해라. 장수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반도체를 포함한 IT 업계의 정부 보조금 지급과 그 외에 불공정한 정책도 중단해라. 이게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이게 지금
삼성이 엄청 돈을 버니까 막 다 하고 싶겠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한 번 들어가면 이게 이 돈의 힘이에요. 반도체는 이게 장비 싸움이거든요. 장비 싸움. 그래서 장비를 제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고 나서 한 번 갖추면 끝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또 해야 되고 하니까 이게 웬만한 포부와 엄청난 리더십 그리고 자금이 돼야 그러니까 삼성도 가능했던 게 그때는 총수 이거니까 그냥 한번 해보자 하면 한 건데 근데 그게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지금 세 달에 한 17조씩 벌고 있잖아요. 미친 거죠. 거의 뭐 돈을 쓸어 담고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도 자금률이 엄청 작습니다. 중국의 반도체가 얼마나 많이 팔리겠습니까? 뭐 자기들 폰을 팔아도 뭐 화웨이 폰을 팔아도 안에 뜯어보면 다 우리 거고 뭐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뭘 하는데 반도체가 작업이 안 되면서 무슨 반도체가 이제 그 현대 산업의 빨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거를 정부가 이제 너희들은 열심히 해 우리가 화끈하게 밀어줄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뭔가 장치 산업을 할 우리 포항기술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정부가 받은 돈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얘네들이 알아서 자기들끼리 모여 자기 동네에서 하든지 말든지 정부가 도와주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못 합니다. 지금 뭐 어떻게 팜지 돈으로 해가지고 반도체 만들어 삼성하고 뭐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죠? 한마디로 장사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미국에서는. 설마 중국이 예 알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줄 알고 이걸 했겠어요? 일단 던지는 거지. 중국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중국이 지금 WTO의 비시장 그 체제잖아요. 이거부터 인정을 해라. 그걸 해야지. 그것도 안 해주면서 무슨 적자 타령이냐. 어이씨 맞는 말이네. 그렇잖아요. 자기들 되게 불리한 거에 넣어놓고 그 불리한 환경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수출해서 돈 번 거 가지고 우리한테 지랄하지 마 이거잖아요. 이럴 때 보면 부럽습니다. 일단 미국한테 지겠지만 그래도 큰 소리는 친다는 거. 우리는 찍소리도 못하고 일본은 막 구르고 난리 나잖아요. 그래도 미국한테 찍소리라도 할 수 있는 거는 한때의 김정은과 그리고 지금 중국밖에 없는 거 아니까 또 실무진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중국 많이 컸네. 많이 컸네 이건데 많이 커서 미국이 그러는 거예요. 이걸 더 키울지 여기서 목을 딸지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차에서는 그냥 자기들이 뭔 생각하고 있는지 걸 하기 때문에 그냥 남의 말 안 듣고 할 말만 하고 끊는 뭐 약간 그런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중국도 그냥 중국이 불리하다는 거는 다 알고 있으니까 뭔가 밀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잖아. 그래서 먼저 행동에 나섭니다. 중국이 미국한테 수입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게 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콩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하고 브라질에서 콩을 열심히 사재 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동네는 괜찮죠, 지금. 그런데,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그 과일들이 많이, 우리도 뭐 썬키스트 거 많이 넘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도 과일 같은 거 수입하면 우유 드럼 몇 개 꺼내가지고 막 검사하고 그냥 샘플링 해가지고 하는데 중국도 참, 이럴 때는 참 대단한 게요. 전수조사를 하는데, 그 썬키스트 다 풀어놓고 하나씩 다 본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대단한 게 오늘 왔으면 일주일 동안 창고에 넣어놨다가 해요. 그러면 과일이잖아. 일주일 동안 안 상할 과일이 어디 있겠어. 그죠?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니까 상했네 돌려보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 받겠다는 얘기죠. 안 받겠다. 그냥 안 받으면 좀 연장 보니까 야 이거 상했잖아 이렇게 상하게끔 만들고 있죠. 설마 냉장 창고에 넣어주겠습니까? 그냥 배에다가 7일 동안 컨테이너에 쌓아놨다가 일주일 지나서 꺼내가지고 하나하나 보고 있다는 거죠. 중국도 지금 만만치 않다. 만만치 않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작년에 중국 정부가 1,400달러 정도를 IT나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했거든요. 이거를 내년에는 3천억 달러를 하겠다고 아예 질러버립니다. 뭐 그냥 시원시원합니다. 그냥. 진짜 진짜 전쟁할 판인지. 그래서 또
중국은 지금 반도체 자금률이 13.5%거든요. 요거를 25년까지 70%로 끌어올린다. 한마디로 뭐 빡시게 하겠다는 뜻이죠. 근데 중국은, 미국은 이거 하면 너 때려 죽인다 이거거든요. 앞으로 볼만할 것 같아요. 볼만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대규모 관세, 25% 대규모 관세가 한동안은 실제 시행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기싸움을 하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1차전은 베이징에서 했고 2차전은 워싱턴에서 이제 중국 애들이 갑니다. 이제 서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깎을 것 깎고 이렇게 길을 찾아가겠죠. 길을 찾아가는데 지금은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다. 왜 1차전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고 뉴스에서 뭐라고 하면 입장차만 확인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서로 말을 안 듣더라 이 얘기예요. 이거는. 자, 이렇게 된 거고. 또 유가 아까 70달러 뭐 얘기했는데 지금 유가 관련해서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트럼프가 오늘 새벽에 이란을 다시 때려주기했다고 이란 핵협정을 파기했는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오바마가 했기 때문에 오바마가 한 건 다 싫죠. 정말 우리도 그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6.3이라는 제주 4.3 사건이나 뭐 6.25 때나 뭐 이럴 때 국가에 의한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을 좀 찾아가지고 일부긴 하지만 국가가 좀 약간 보상을 하는 법을 만들어 보상을 실제로 좀 시행이 됐어요. 근데 이명박이 딱 되고 나니까 노무현이 한 건 다 엎어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양승태 그 대법원장에서 걔를 시켜가지고 이게 그 법을 뒤집어가지고 지원금 줬던 거에다 이자 쳐서 다시 다 뺏어와요. 야, 이게 솔직히 나랍니까, 그게? 더 이상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준 거에다가 이자 쳐가지고 받아냈다니까요. 그냥 노무현이 그렇게, 너무 싫은 겁니다. 지금 트럼프도 마찬가지. 오바마 너무 싫잖아.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오바마가 싫어서 오바마 한 거는 다 바꾸고 싶은데, 게다가, 지금 동북아에서는 자기가 뭔가를 좀 하고 싶으니 전 세계가 평화로워지면 안 되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무기 팔아야 되니까. 근데 지금 유가가 한 70 정도 왔는데 전 세계 어디 유전이라도 70달러면 다 손해는 안 봅니다. 그래서 오일머니들이 다 움직일 수가 있어요. 요때 이제 주유소 사장들한테 또 무기 팔아야지 또. 그러려면 누구를 조져야 되냐?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또 중동하고 또 중동 전쟁 하기 빡시니까 이란이죠. 이란을 다시 악의 축으로 만들자. 근데 유럽에서는 여기 뭐 독일, 영국, 프랑스는 이란 핵협정이 2015년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기름하고 가져가려고 이미 투자도 많이 해놨어요. 그게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란과 미국의 양자 합의가 아니라 다자간 합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깨려면 다 같이 깨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걸 믿고 그냥 돈까지 다 찔러놓고 했는데 미국은 이제 제재 때문에 미국 기업하고는 이란이 별로 거래한 데가 거의 없지만 유럽은 많이 있거든요. 유럽은 또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투자를 많이 했는데 지금 마크롱이 만났는데 만나고 돌아와가지고 트럼프가 그냥 때릴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란에 대해서 이제 좀 분위기가 좀 싸해지고 있는데요. 독일은 트럼프 할아버지가 독일에 밀양했다, 독일에 다 쫓겨났다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독일 졸라 싫어하거든요. 근데 독일하고 심지어 미국하고 가장 친한 나라 중에 하나인 영국도 맹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바마가 또 뭐라고 했냐면 이게 다자간 합의인데 정권 바뀌었다고 다 이렇게 깨버리면 누가 미국을 믿겠냐?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격이라는 게 이게 개판된다. 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고민이죠. 이게 트럼프하고 이게 김정은하고 실컷 합의했는데 이거 또 기분 나빠가지고 또 때리니 많이 하면 또 피곤해질 것 같은데 참 그래서 트럼프는 이래저래 골치 아픈데 지금은 똘끼를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 똘끼가 또 뒤통수를 칠까봐 이런 것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저거 믿고 진짜 다 해평해도 돼? 그렇잖아요. 진짜
나랑 만나기로 약속을 날짜까지 잡아놓고 저기는 저 이렇게 깨버리네. 그래서 형님하고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 해서 시진핑한테 갔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일단은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왜 깨냐? 다 하기로 했고 이란은 다 준수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때 네타냐후 한 번에 발음 한 번도 못한 네타냐후 그 이스라엘 총리가 그 소규모로 이란이 몰래 핵개발 프로를 돌리고 있는 거에 대한 증거를 잡았다. 이건 시발 빼박이다. 라고 4월 30일에 연설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트럼프하고도 얘기가 돼가지고 다시 때리는 명분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근데 하긴 한 것 같아. 근데 증거라는 게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요. 근데 꽤 구체적인 증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라고 해가지고, 요거 가지고 할 것 같은데, 이거를 좀 보시면, 이란 주변에 미군 부대들 보십시오. 포위를 했네, 포위를 했어. 근데 이란이 얼마 전에 이렇게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을 했거든요. 이란은 쉽습니다. 북한이 진짜 13,000을 한 게 진짜 대박인 거예요. 여기 13,000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바로 옆에 다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사거리가 다 들어옵니다. 이스라엘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우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사우디는 갑자기 미국하고 좀 싸우는 것 같더니 미국하고 착 달라붙어가지고 이스라엘 편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 대 사우디가, 또 지금 여차하면 또 사우디하고 이스라엘하고 편먹는 졸라 웃기는 그림이 생길 것 같은 수도 있는데, 역시,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될 수도 있고, 어제의 적이 오늘 친구가 이 돈과 권력 앞에는 이거 아무것도 없다는 게, 그러니까 혈맹, 동맹 다 필요 없어요. 그 필요할 때만 하는 거지. 일단은 중동은, 되게 지금 그림이 안 좋아지고 있다. 거의, 전쟁 일보 직전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고, 팔레스타인 하마스는 이제 이스라엘한테 휴전을 신청하면 이제 팔레스타인 돈이 없어가지고 예전처럼 이렇게 안 됩니다. 그냥 팔레스타인 저렇게 계속 불쌍해질 것 같고요. 중동은 좀 이게 우리가 조금 우려감을 낮은 만큼 중동으로 다 넘어간 것 같고, 그 정도라서 그러면은 또 얘기 들으면 이란 규제하면 지금 이란이 하루에 하루에 100만 배럴씩 퍼내고 있는데 기름값 오르겠네요. 기름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라고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순진하시면 안 됩니다. 트럼프가 언제부터 지금 이란 깨겠다고 얘기를 한 지가 언젠데 다 반영돼 있어요. 그죠? 물론 80도 한번 찍을 수는 있겠지만 이미 지금 어느 정도 다 가만히 됐기 때문에 이게 더 파국으로 안 치닫으면 내려가고 파국으로 치더라도 약간밖에 안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들어간 게 이제 한동안 석유는 빠이빠이 짜이찐이라는 그냥 그러다가 어떻게 좀 더 빠지면 그때 보든지 지금 또 이런 얘기 나온다고 원유 ETF를 사고 싶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뒷북치시지 마시고 이미 버스는 떠났습니다. 많이 떠났기 때문에 지금 하실 필요는 없고 물론 자기가 이제 발재간이 좀 있다. 그러면 잠깐 오르고 좀 먹겠다. 그런 건 말리지 않겠는데 대부분 자기 스텝에 꼬이시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바마의 현인이 오바마래요. 오마하죠. 오바마가 아니고 이름도 비슷해. 그래서 이제 버크셔에서의 이제 주주총회입니다. 아이돌 콘서트 같죠? 우리 주주총회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주주총회는 다 가보면 요즘은 조금 나아졌지만 예전에는 그냥 주주 확인되면 우산하고 냄비 조고 해가지고 여의도에 다 냄비 들고 다니는 아주머니들이 왔다 갔다 온 그런 거였는데요. 그냥 여기는 이제 이 할아버지들 한마디 듣겠다고 전 세계에서 옵니다. 여기 대박이 이 근처에 호텔 대박이래요. 뒤지게 비싸답니다. 미국은 근처에서 마리조아 근처에 차 타고 가려면 몇 시간 가야 돼. 여기 호텔 몇 개 있겠어요. 뒤지게 비쌉니다. 그래서 좀 아는 사람 해가지고 민박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무튼 여기 숙박시설 여기서 근처에 그냥 하나 사가지고 에어비앤비로 요럴 때 하면 한몫 잡으실 수 있겠다. 평소에는 그냥 살다가 세상에는요 눈 있는 자들에겐 돈 벌 길이 너무 많아요. 그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굳이 뭐 여기까지 가가지고 안 한다 하더라도 길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버핏이 또 대단한 게요. 참, 버핏 정말 돈 쉽게 법니다. 돈 정말 쉽게 벌어요. 애플이 요즘 좀 안 좋았잖아요. 뭐 이제 매출이 주니 뭐저 했는데 갑자기 버핏이 애플을 딱 사더니 와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애플의 로열티를 가져갈 회사가 없다. 그건 맞잖아요. 그 말 한마디 했더니 일주일에 13%가 오르네. 야, 뭐 애플이 1.3이 아니고요. 주간 상승률 13.3% 나왔습니다. 그냥 얘는 그냥 버핏은 그냥 던져가지고 아무거나 사고 나 이거 좋은 회사야 하면 그냥 20%씩 오르는 거야.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8대 얘기 안 하면 되지, 그죠? 돈 정말 그래서 기부를 하나 봐요. 너무 쉽게 번다고 다 기부하는 건 아니지만요. 뭐 돈이 한 99조밖에 없어가지고 99조면 우리나라 국군을 사비로 3년 운영할 수 있겠네. 쿠데타 가능하겠습니다. IS를 만들 수도 있겠다. 동부가 만주를 진격해가지고 버핏국을 만들어야 되겠네. 아무튼 근데 대단하긴 대단합니다. 그죠? 지금이야 워낙 유명하니까 이렇게 된 건지 처음부터 이렇게 깼어요. 버핏이 유명한 게 원래 이게 저랑 비슷한 일을 했어요. 고객들한테 이제 조언하는 거였는데 그때 대공황 때였거든요. 이 양반 나이가 많으니까 대공황해가지고 한 거의 10년 동안 주가가 누워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아무도 생각도 안 하는 시절이었는데 거기 동네 사람들한테 다 적금 들려고 온 사람한테 정말 좋은 회사가 있다. 요걸 그때는 좀 젊어가지고 몰빵을 시킨 거예요. 그게 코카콜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가 인구 대비 100만 장자가 미국에서 가장 많은 동네가 됐어요. 기본 400배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버핏이 콜라 진짜 좋아하거든요. 트럼프도 콜라 미친 듯이 좋아해요. 콜라 버튼도 있잖아, 심지어. 근데 저도 약간 이렇게 머리 크고 막 약간 스트롱맨 스타일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콜라를 좋아하나 봐요. 제가 담배 피기 전에는 또 콜라를 그렇게 마셨거든요. 콜라 링겔병처럼 메고 다녔습니다. 환자들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찐 살이 여기까지 오고 있는데 다행입니다. 그래도 뭐 버핏도 콜라하고 이제 감튀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니까 또 되게 짜게 먹는데요. 그게 건강식이다. 건강 비결 콜라다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그냥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살놈 살고 죽을 놈은 죽는다. 지 멀린 대로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재미있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찰리 민거에게 2인자죠. 그 양반이 얘기한 게 또 비트코인을 물어보니까 비트코인은 워렌 버핏은 그냥 가치가 없다, 막 사기다라고 했고 민거는 그냥 치매 걸린 노인이나 할 만한 짓이다. 이 사람들 참 코인 되게 싫어해요. 코인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코인은 그냥 안 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이미 유행도 지났고 별로 먹을 것도 없고 그 외에도 돈 벌 게 되게 많아요. 그렇게 하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면 그냥 버핏 얘기를 했으니까 버핏이 했던 얘기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우리 그냥 저 사람 돈 많아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그 사람 돈 잘 벌어 돈이 없어 힘들어 이렇게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게 미국은 돈이라는 게 우리도 그렇긴 하지만 머니가 있고요, 커런시가 있고 캐피탈이 있습니다. 예. 쉽게 말해서 화폐가 있고 이걸 뭉뚱그리는 게 이제 머니라는 개념이죠, 돈. 그리고 이제 자산, 에셋 이렇게 되는 건데 돈하고 자본의 차이가 뭐냐? 너무 명확하다는 거죠. 돈은 예를 들어서 이 노트북을 살 때 180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제 180만 원 주고 사오잖아요. 거래 매체라는 거지. 근데 자본은 뭐가 다르냐? 자본은 스스로 증식한다는 거죠. 돈을 돈으로 갖고 증식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자본은 건물 많이 갖고 있으면 건물은 임대료나 이런 것 때문에 증식하잖아요. 스스로의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코스피 지수 이런 거 계속 우상향하잖아요. 그게 돈입니까? 아니, 화폐입니까? 아니죠. 자산이죠. 왜? 자산은 자기 증식이 됩니다. 그래서 자본은 스스로 증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돈을 어떻게든 자본화시켜야 된다. 그래야 내가 자고 있어도 자본이 증식해서 내 부가 같이 늘어나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사람은 들어가가지고 남의 부의 증식에 기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들은 자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돈을 꼬라주고 있잖아요. 그게 뭐한 짓이야? 나중에 왜 밖에서는 친구한테 술 한 잔 잘 안 사면서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고시대를 많이 하시는지. 예. 그게 보면, 그래서 이 자본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수저 아닌 이상은 우리가 좀 그래도 젊을 때는 우리가 필요한 돈보다는 더 벌 수 있잖아요. 이걸 보고, 잉여소득이라고 하죠? 참 낯선 단어죠. 낯선 단어인데, 이거를 어떻게 자본화 시켜가지고 자본이 스스로 증식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도 이제, 저라고 금수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그 36만짜리 컴퓨터 산다고 3일 굶었다고. 그러니까, 흑수저까지는 아닌데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요플레 스푼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댕 정도만 돼도 잘 사는 거예요. 금수저는 완전 잘 사는 거고, 은수저, 금수저 완전 잘 사는 거고, 그냥 보통 쇠숟가락에는 쇠숟가락으로 제법 잘 사는 겁니다. 장가 갈 때 그래도 전세하러 한 8천만 원씩은 줄 정도가 되면 그나마 그래도 쇠숟가락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제가 그냥 맨 땅에 헤딩, 저 서울 올라올 때 물론 올라올 때는 가난하지 않는데 올라와서 급격하게 가난해졌죠. 망해가지고. 이상한 정의의 재신이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쫄딱 망한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초기 자본의 시드머니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 뻔한 얘기라서 저는 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시드머니가 크면 클수록 기대 수익률을 낮춰도 돼요. 근데 기대 수익률을 조금만 현실적으로 낮추면 할 수 있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돈은 작은데 기대 수익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코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막 천국과 지옥이야.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마음이 너덜너덜한 거예요. 불안하고 이것도 언제 날아갈지 모르고. 근데 3억만 돼도 1년에 내가 그냥 거래 비용 제외하고 8%만 하겠다. 그럼 2,400이잖아요. 근데 이건 세금 없죠. 세후 3,000이면 그냥 어떤 내가 어디 가서 초봉을 받는 건 느낌이 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일을 하는데 나의 자본이 어디 들어가서 초봉 받을 신입 사원만큼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되잖아요. 둘이 버는 셈이 맞벌이가 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일단 왜 3억이냐면 그냥 기분상 3억을 되니까 그때부터 왠지 좀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3억을 일단 어떻게든 만들어라. 그러면 그때부터는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그리고 여유가 생겨요. 그렇게 모험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끝끝내는 자본 증식이 나의 노동소득을 추월하는, 그게 건물주의 삶이잖아요, 사실은. 건물주라는 게 뭡니까? 자본재를 가지고 나의 노동소득보다 더 많은 자본소득을 일으키고 있는 거잖아요. 꼭 그렇다고 건물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본을 가지시라는, 자본가가 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죠. 아니, 그냥, 어떻게 보면 양적만 하잖아요. 돈 찍는 거잖아. 그게 어디 쉽겠습니까? 남의 돈 버니까 어디 쉽겠어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이게, 저랑 이렇게 공부 최대한 많이 하시고, 처음에는 일단은 시드머니를 만들 때까지는 자기 손 타지 말고 차라리 랩이나 이제 간접 상품으로 맡기시고, 그 정도, 2개가 다 됐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뷰를 가지고 또 시드머니가 한 3억 정도 만들어졌을 때는, 그때는, 자본가로서 자기 생각대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으니까, 그때까지는 같이 한번 열심히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